테나을 감독이 맨유에게 6년 만에 우승을 가져다 줬는데 이 성과가 대단한 이유는 부임한 지 첫 시즌 만에 만들어낸 우승이라는 것이겠죠. 테나을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나을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인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감독이 선호하는 축구는 분명해요.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축구를 아주 극명하게 선호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 테나을 감독이 부임했을 때 맨유의 선수단이 테나을 감독의 축구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드나 데헤아나, 완비사카 이런 선수들이 볼 소유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테나을 감독이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하다가 실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 개막을 했을 때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전에서 무참하게 2연패를 당하면서 꼴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나을 감독이 좋은 건 뭐냐면 자신이 선호하는 축구가 극명한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자신의 축구와 아직 맞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맨유의 선수단이 해왔던 축구가 테나을 감독의 축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들이 자신의 축구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테나을 감독이 부임하고 치렀던 첫 번째 공식 경기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볼 점유율이 63%였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이 67%였어요. 그런데 경기 결과는 브라이튼에게 2대1 패배, 브렌트포드에게는 4대0 패배였죠. 그런데 그 다음 경기부터는 리버풀전 볼 점유율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전도 볼 점유율이 52%였고요. 레스터시티전도 볼 점유율이 46%였어요. 그리고 아스날전도 볼 점유율은 40%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경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볼 점유하는 축구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경기부터 볼 점유율을 포기했죠. 그런데 경기 결과는 4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인 고집을 무리하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성적을 위해서 유연하게 자신의 축구를 포기할 줄도 아는 감독이라는 거고요. 이게 선수를 기용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특히나 최근에 중원 라인에 에릭센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드를 쓰는 방식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사실 에릭센이 있을 때는 맨유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에릭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거든요. 카세미르가 물론 볼을 전개하는 것도 잘하지만 에릭센만큼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맨유가 볼을 전개할 때 에릭센을 거쳐서 에릭센이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해주는 게 맨유 축구에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에릭센이 부상으로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릭센의 자리를 프레드가 메우는데 프레드는 에릭센처럼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전개하는 플레이를 잘 못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테나을 감독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프레드를 올려서 쓰기 시작합니다. 프레드가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지 않고 공격 상황이 되면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죠. 물론 이제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는 에릭센 때도 있긴 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프레드를 올리고 루크쇼를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변형 3백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드가 후방 빌드업에는 가담을 못하지만 오히려 앞선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오는 이 프레드만의 장점이 앞선에서 발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그컵 우승을 할 때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프레드가 빌드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테나을 감독이 그냥 프레드를 높게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루크쇼가 프레드 대신 중원에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프레드를 높게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이 선수의 장점이 살아나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프레드가 공격할 때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프레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맨유가 뛰어들어가는 프레드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프레드가 올라가서 상대 수비 2명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볼이 떨어졌을 때 뒤에 있는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레드의 움직임 때문에 뒤에 있었던 안토니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찾아오거든요. 테나하 감독이 선수를 자신의 전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전술에 맞지 않으면 굳이 무리하게 기용을 하지 않고 선수의 단점 가려주고 선수의 장점을 살려 쓰는, 선수를 기용하는데 아주 유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테나하 감독이 살려서 쓰는 선수가 너무나 많아요. 프레드뿐만 아니라 레시포드도 당장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고, 레시포드가 솔샤리 시절에는 호날두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면서 정말 부진했던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테나하 감독이 오자마자 레시포드를 왼쪽에 배치하고 레시포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맡기니까 레시포드가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완비사카, 오랫동안 부진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장점, 수비적인 능력을 명확하게 살려주면서 완비사카가 또 최근에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데헤아가 테나하 감독의 전술에서는 분명히 맞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즌 초반에는 짧은 패스를 건네주다가 데헤아 쪽에서 실수가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데헤아에게 짧은 패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길게 볼을 걷어낼 때도 있고, 확실할 때만 데헤아가 짧은 패스를 수비수들한테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선수들의 단점을 완벽하게 가려주고 장점만 살려 쓰는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어떤 모습이 또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마르티네스가 월드컵이 끝나고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는 마르티네스를 빼고 루크쇼를 중앙 수비수로 쓰면서 말라시아를 왼쪽 풀백으로 썼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맨유가 변형 3백을 쓰기 때문에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루크쇼가 왼쪽으로 나오면서 3백이 만들어지면서 루크쇼에게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를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하는 좋은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을 루크쇼에게 맡겼죠. 사실은 이 위치에 루크쇼가 아니라 맥과이어나 린델로프 같은 중앙 수비수를 넣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루크쇼를, 왼쪽 풀백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정교한 왼발 킥력, 이 특성과 가장 흡사한 루크쇼를 풀백이지만 중앙 수비수로 기용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역할을 맡긴다 라는 이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릭센이 선발로 나왔을 때 에릭센의 중요한 점은 후방에서 빌드업적인 역할도 하지만 루크쇼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올 때 맨유가 자연스럽게 변형 3백이 되거든요. 여기서 완비사카가 빌드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비사카를 약간 올리고 에릭센이 뒤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에릭센이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방향전환 패스를 길게 뿌려줄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마르티네스가 안토니에게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죠. 이 좌우 롱패스가 있기 때문에 맨유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릭센이 빠져버리니까 프레드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레드는 올려쓰고 완비사카가 이 3백의 오른쪽이 되니까 완비사카도 당연히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롱패스가 정확한 선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에릭센이 없을 때는 카세미르가 약간 아래쪽에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카세미르까지 퇴장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서 자비처가 중원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맨유가 오른쪽에서 레시포드 쪽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카세미르가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 자비처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나하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비처와 완비사카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비처가 롱패스의 강점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는 자비처의 롱패스, 왼쪽에서는 마르티네스의 롱패스를 살리면서 또다시 자비처를 활용해서 좌우 롱패스를 다시 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깊숙하게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비처가 나오지 않을 때 완비사카를 약간 올려쓰고, 이때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안토니가 방향 전환 패스를 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에릭센이 없을 때도 방향 전환 패스를 어떻게든 유지시킨다는 것이 테나르 감독이 선수단을 정말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안토니가 없을 때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안토니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이 자리에 가르나초가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는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레시포드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레시포드의 이 좋은 폼이 오른쪽에서는 또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레시포드도 오른쪽에서는 잘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안토니가 없을 때 오른쪽에서 뛸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 자리에 보통의 감독들 같았으면 레시포드를 그냥 우겨서 쓰거나 아니면 엘랑가나 가르나초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썼을 거예요. 파괴력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테나르 감독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쓰느냐? 레시포드를 최전방으로 올리면서, 레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도 되니까 최전방으로 올리고, 가르나초를 굳이 못하는 오른쪽에 두지 않고 왼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보내는 선택을 하죠. 물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윙어처럼 뛰기에는 스피드가 부족하고 돌파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 자리에서 쓰기 위해서 테나르 감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위한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기본적으로 맨유의 공격 작업이 오른쪽에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맨유의 선수들이 쏠릴 때가 많고, 이때 상대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었죠. 그리고 패스를 뿌려줄 때 일단 가르나초라는 빠른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뛰어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토니가 없을 때도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오른쪽 측면 기용을 통해서 레시포드의 장점도 살리고, 그리고 안토니의 공백도 너무나 훌륭하게 메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테나르 감독이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정말 호평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전술적으로 그리고 스쿼드적으로 분명히 맨유가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테나르 감독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니까 여러가지 변수에 정말 훌륭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성적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자신의 축구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뭐 오늘 경기에서도 테나르 감독이 에릭센이 없으니까 자신의 축구를 약간 포기했죠. 오늘도 볼 점유율이 뉴캐슬이 61%, 맨유가 39%였어요. 이렇게 성적을 위해서 자신의 축구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맨유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나르 감독이 좋아하는 볼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축구, 전방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 이러한 컨셉을 분명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고, 이 축구가 절대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맨유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테나르 감독이 자신의 축구가 구현이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경기들이 나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축구가 완성도가 높아지면 자신의 축구를 선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테나르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테나르 감독이 오기 전에는 모예스 감독이 크로스 축구를 하고, 무리뉴 감독이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솔샤르 감독은 또다시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이 감독들의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단은 똑같은데 수비적인 축구를 했다가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가 라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러가지 축구가 혼재되어 있어서 선수들의 방향성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테나르 감독이 물론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스쿼드도 볼을 점유할 수 있는 선수들도 채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팀의 기강을 동시에 잡아가고 있죠. 특히나 자신의 전방 압박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 호날두나 포그바, 이 두 선수를
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선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에 부임하기 전에 포그바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의사를 전달하면서 포그바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팀에 온 이후에는 호날두를 과감하게 벤치로 내리면서 자신의 전방 압박에 맞는 레시포드, 안토니, 베오루스트를 쓰고 심지어는 호날두를 쓰지 않을 때 엘랑가를 쓰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자신의 축구에 명확하게 맞지 않는 선수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더군다나 팀의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지만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쳤죠. 이제 그런 것들도 테나흐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의 긍정적인 멘탈리티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맨유가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수비 상황에서 수비를 성공하면 선수들끼리 모여서 환호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만 봐도 이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점점 더 좋은 축구를 하니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맨유가 이번 시즌에 안토니, 카세미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베우루스트 등등 정말 좋은 영입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맨유의 에이스는 테나흐 감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